나선의 할머니가 약장 맨 안쪽 깊숙한 곳에 30년째 숨겨두고 있는 그 누런 편지. 봉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 적힌 단 한 문장 때문에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이 30년을 원수처럼 살아왔다는 사실. 정작 두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선에는 그 편지를 펼쳐 읽을 때마다 약장 앞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30년 전 그날 밤 집을 나간 그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두 집안 갈등의 시작점이자 모든 비극의 근원인 30년 전 그날의 진실. 그리고 나선애가 왜 평생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이랬어요. 30년 전 어느 날 밤 공씨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선애의 남편이 집을 나갔고 같은 날 양씨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양선출의 아내도 사라졌습니다. 동네에서는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요. 그 소문을 가장 굳게 믿은 사람이 바로 양선출이었습니다. 양선출은 그날 이후로 공씨 집안 사람만 보면 혈압이 오르는 사람이 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의원의 간판만 봐도 이를 갈았습니다. 양동익이 공정한을 그토록 미워하며 살아온 것도 사실 아버지 양선출의 한이 대물림된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선애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모질게 말했지만 정작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면 약장 맨 안쪽 서랍을 열어 누런 편지 한 통을 꺼냈거든요. 그 편지는 남편이 사라지던 날 밤 베개십 밑에 몰래 끼워두고 간 작별의 글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애야, 나를 찾지 마. 내가 살아있어야 너와 아이들이 살 수 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짧은 몇 줄이 나선애의 인생을 30년 동안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선애는 그 편지를 읽고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 30년 전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은 함께 동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동네에서 가장 큰 한약 도매상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고 큰 돈을 투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투자금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를 속이고 거액을 빼돌린 뒤 도망친 사람.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당시 두 집안의 자금을 관리하던 외부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치면서 모든 죄를 나선애의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고요. 동시에 양선출의 아내를 인질로 데려가 협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나선애의 남편은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선택을 해야 했어요. 자신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면 양선출의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기꾼은 나선애와 아이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나선애의 남편은 모든 누명을 자신이 짊어지고 양선출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를 쫓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3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베개싯에 끼워둔 편지를 읽으며 나선애는 무너졌어요. 따라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린 공정한과 공대한이 있었고 갓난쟁이 손주들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선애는 결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반도주라고 손가락질해도 양선출이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봐도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도망간 사기꾼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을 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선애는 30년을 침묵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낫지.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돼. 이 사실을 모르는 양선출은 30년을 분노 속에서 살았고요. 두 집안의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원수 집안의 자식으로 자라났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이 그토록 으르렁거리며 살아온 것도 알고 보면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던 셈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도망치며 뿌려놓은 거짓말 하나가 두 집안의 30년을 통째로 망가뜨린 거죠. 그런데 왜 나선애는 그 남편을 평생 그리워했을까요? 단순히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나선혜의 그리움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이었어요. 자신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이 모든 누명을 짊어지고 떠났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살아있다 해도 평생 도망자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게 나선혜의 가슴을 30년 동안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때 따라갔어야 했나? 내가 같이 갔어야 했나? 이런 후회가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둘째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고 가르쳐온 미안함이었어요. 사실 공정한과 공대한의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는데 나선혜는 자식들이 그 진실을 모른 채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정한이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낭만주의 한의사가 된 것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아버지처럼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짐의 출발점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나선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셋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던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선혜에게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약국을 홀로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남편이 지켜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선혜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이 지난 지금 나선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녀 공주아가 양선출의 손자 양현빈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두 집안의 벽에 가로막혀 헤어짐을 택했지만 나선혜는 두 아이의 눈빛에서 30년 전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만약 자신이 진실을 끝까지 숨긴다면 공주아와 양현빈도 자신과 남편처럼 평생 헤어진 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공대한과 양동숙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두 집안이 다시 한번 폭발 직전까지 갔잖아요. 공대한이 양동숙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선혜는 처음에는 격노했지만 곧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대로 내가 죽어버리면 이 비밀은 영영 묻혀버린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원수 집안의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 나선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나선혜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약장맨 안쪽 서랍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누런 편지를 꺼내 손에 줍니다. 처음으로 그 편지를 보여줄 상대는 누구일까요? 의외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인 공정한이나 공대한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선혜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30년을 자신을 죽일 듯이 미워해온 양선출이거든요. 두 집안의 평화가 시작되려면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을 나선혜는 알고 있어요. 양선출 역시 평생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온 사람이고 어쩌면 그도 나선혜 못지않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산 사람이었거든요. 나선혜가 양선출의 한의원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30년 동안 서로의 얼굴만 봐도 분노에 떨던 두 노인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누런 편지 한 통을 펼쳐보는 순간이요. 양선출은 그 편지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양선출은 무너질 거예요. 평생을 분노로 버텨왔던 사람이 그 분노의 근거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는 상상조차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 공주아와 양현빈의 운명도 바뀌게 될 거예요. 두 집안의 어른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30년 묵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헤어졌던 공주아와 양현빈이 다시 만날 명분이 생기고 두 집안의 화해라는 큰 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선혜의 편지에는 한 가지 더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그 편지 맨 마지막에 흐릿하게 적어둔 한 줄. 나는 너를 다시 만나러 갈 거야.
모든 게 끝나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는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을까요? 나선혜가 평생 약장 서랍을 닫지 못한 이유,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떠난 사람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언젠가 돌아온다고 약속한 그 사람을 기다리며 살아온 거예요. 30년을 매일 밤 약국 문을 닫으며 한 번씩 길거리를 바라보면서요. 자, 여러분. 나선혜의 그 누런 편지가 펼쳐지는 순간 두 집안의 30년이 어떻게 뒤집힐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한 줄이 진실이 될지 슬픈 기다림으로 끝날지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선출이 그 편지를 마주한 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정한과 양동익이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전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이 한평생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30년 전 아내가 사라지던 날 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빨간 머리핀이었습니다. 양선출은 그 머리핀을 보면서 매일 아침 다짐했어요. 내 아내를 빼앗아간 그 인간, 죽기 전에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을 보겠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 원수처럼 여겨온 공씨 집안의 안주인, 나선혜였어요. 자, 나선혜가 30년간 약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누런 편지의 진실을 들여다봤잖아요. 오늘은 그 편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리고 양선출이라는 한 노인의 30년 묵은 분노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가슴 먹먹한 장면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선혜가 양지바른 한의원의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나선혜는 결심한 그날부터 며칠을 망설였거든요. 약장 앞에 앉아 누런 편지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양선출에게 보여주는 순간 3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받을 충격, 손주들이 짊어져야 할 진실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편지를 받아든 양선출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요. 그런데 결국 나선혜를 움직인 건 손녀 공주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아가 자기 방에서 양현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떨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나선혜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손녀가 30년 전에 나처럼 살게 둘 수는 없다. 그 결심 하나로 나선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장 서랍을 열고 누런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깔끔한 외출복을 차려입고 양지 바른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한 나선혜를 처음 본 사람은 양동숙이었어요. 양동숙은 나선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여기 어떻게? 양동숙은 공대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미 두 집안 사이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였거든요. 그래서 양동숙은 나선혜가 공대한과 자신의 관계 때문에 양선출에게 따지러 온 줄 알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나선혜는 양동숙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동숙아, 너는 잘못 없다.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련? 양동숙은 영문을 모른 채 나선혜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침 양선출이 신문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양선출은 문이 열리고 나선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집 안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양선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말했죠. 당신이 여기를 왜 와? 양동숙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나선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양동숙에게 말했습니다. 동숙아, 너는 잠깐 나가 있어. 내 아버지하고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 양동숙은 망설였지만 어머니 뻘되는 나선혜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방을 나갔어요. 방 안에 단둘이 남은 나선혜와 양선출. 양선출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왔어? 우리 아들이랑 당신 딸 헤어지게 한 게 그렇게 분해서 따지러 온 거야? 나선애는 양선출의 그런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양선출은 봉투를 보더니 한 번 더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무슨 합의서라도 가져온 거야? 그러자 나선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양 원장님, 이거 30년 전 그날 밤 우리 그이가 남기고 간 편지입니다. 양선출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이라는 단어 하나에 양선출의 30년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양선출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선애는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선출이 깜짝 놀라서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선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양 원장님, 저는 30년 동안 양 원장님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빚, 오늘 갚으러 왔어요.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다 읽고 나서 저를 때리시든 욕하시든 다 받겠습니다. 양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봉투는 누렇게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도 다 해져 있었어요. 양선출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양선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선출은 그 봉투에서 30년 전 그날 밤의 냄새를 맡았거든요. 자기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향수 냄새. 그 냄새가 누런 편지지에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양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어요. 선혜야, 나를 찾지 마. 내가 살아있어야 너와 아이들이 살 수 있다. 양선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에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집안의 동업 자금을 빼돌린 사기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기꾼이 양선출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협박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거든요. 편지를 절반쯤 읽었을 때 양선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분노의 근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30년 동안 미워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모든 누명을 짊어지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진실이 양선출의 가슴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양선출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평생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양선출이 70년 넘게 강하게만 살아온 그 양선출이 나선의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내 마누라는 어떻게 된 거야?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나선애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진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옆에 있게 된 거예요. 나선애는 양선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그이도 사모님도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양선출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30년 동안 말 안 했어? 왜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 나선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기꾼이 우리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의 편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자식들이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평생 욕먹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요. 양선출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잃었다고 평생 분노했던 자신도 사실은 피해자였지만 나선애는 그 위에 자신의 명예까지 통째로 짊어지고 30년을 살았던 거예요. 양선출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 어떤 사과보다 무거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그 순간 방 밖에서 양동숙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양동숙은 처음에는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우는 소리, 그리고 나선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양동숙도 모르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양동숙은 입을 막은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없이 자란 양동숙에게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는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양동숙의 마음을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공대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구하려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두 집안은 원수가 아니라 30년 전 같은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양동숙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공대한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요. 아버지에게 통보를 하든 오빠 양동익을 설득하든 어떻게든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겠다고요. 방 안에서는 나선혜와 양선출이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화장대 위에 빨간 머리핀 하나를 올려놓고 살았어. 우리 마누라가 마지막으로 꽂고 있던 거였거든. 그걸 보면서 매일 다짐했어. 내 마누라 빼앗아간 그놈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런데 그놈이 당신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그이는 양 원장님 사모님을 구하러 간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면 분명 사모님을 데리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나선혜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두 사람 모두 어쩌면 3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두 노인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양선출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의원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책상 서랍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내 나선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우편 봉투 하나였어요. 양선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이게 우리 한의원으로 왔어.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안에는 그냥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어. 나는 누가 장난친 줄 알고 그냥 서랍에 넣어뒀는데 나선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느 시골 마을의 풍경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한쪽 구석에 흐릿하게 두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였어요. 나선혜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남자의 옆모습이 30년 전 자기 남편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나선혜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양선출도 사진 속 여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머리에는 빨간 머리핀이 꽂혀 있었어요. 양선출이 30년 동안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던 그 머리핀과 똑같은 모양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 사진을 가운데 두고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진실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자신들의 배우자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선가 함께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두 노인의 가슴에 동시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속물리니 위선자니 손가락질하며 살아온 공정한과 양동익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같은 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게 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한성미였다는 사실이에요. 첫사랑과 짝사랑과 남편, 30년을 얽혀온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차에 타게 된 그날, 한성미는 백미러로 양동익을 흘끔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30년 전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거든요. 자, 나선혜의 누런 편지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양선출이 5년 전 받았던 시골 마을 사진까지 등장했잖아요. 오늘은 그 사진 한 장이 두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순간, 그리고 평생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또 한 사람, 한성미가 마침내 입을 여는 그 충격적인 전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양선출과 나선혜가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두 집안에는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양선출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에 박혀있던 미움이라는 못이 하룻밤 사이에 다 뽑혀나가 버렸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양선출은 새벽녘에 결심합니다. 이 진실을 더 이상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양선출은 자기 아들 양동익을 새벽같이 불러들였습니다. 양동익은 사실 그 시간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차세리가 집을 나간 뒤 양동익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이라는 사람, 겉으로는 한의학을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속물이고 시의원 출마를 꿈꾸는 야심가지만 사실 그 모든 야망의 출발점은 한성미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한성미가 공정한과 결혼한 그날 이후로 양동익은 평생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두 번째 인생인 차세리마저 자기 의심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양동익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양동익이 아버지 양선출 앞에 앉았는데 양선출이 갑자기 자기 앞에 누런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동익아, 이거 좀 읽어봐라. 양동익은 영문을 모른 채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몇 줄을 읽었을 때 양동익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기가 평생 미워해온 공씨 집안의 가장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구하려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른 채 30년을 분노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양동익의 머리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어요. 양동익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평생 미워해온 공정한이는 양선출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피해자였다. 너희 어머니는 아마 그 집 가장이 구해줬을지도 모른다. 동익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미워했다. 양동익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자기가 평생을 바쳐 미워해온 사람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의 은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한성미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모든 분노가 사실은 자기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진실이 양동익이라는 사람의 인생 절반을 통째로 부정해버렸거든요. 한편 그 시간 공씨 집안에도 비슷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나선혜는 양선출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결국 큰아들 공정한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공정한은 어머니가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선혜는 공정한에게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공정한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공정한이라는 사람은 환자를 돈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는 낭만주의 한의사잖아요. 그런 그가 평생 자기 아버지를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누명을 짊어지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진실. 이 진실이 공정한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공정한은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나선혜도 같이 울었습니다. 정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엄마가 너희를 지키려고 그랬어. 공정한이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 것이었어요. 그 사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공정한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자기가 평생 외면해온 아버지의 얼굴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양선출과 나선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속 그 시골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두 노인은 자식들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선출은 양동익에게, 나선혜는 공정한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도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다. 같이 가자. 그런데 문제는 두 집안이 함께 한 차에 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바로 한성미였습니다. 한성미는 공정한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직후였거든요. 그녀는 남편 공정한이 평생 외면해온 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한성미는 자기 안에 있던 또 다른 비밀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한성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한성미의 그 말에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두 남자는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한성미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한성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 키를 들고 먼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한 차에 타게 된 거예요. 운전석에는 한성미, 조수석에는 시어머니 나선혜, 그리고 뒷자리에는 30년 숙적인 공정한과 양동익이 어색하게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양선출은 그 전날 무리한 탓에 몸살이 나서 결국 함께하지 못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을 으르렁거린 두 남자가 같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의외로 양동익이었어요. 양동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공 원장, 내가 30년 동안 자네한테 했던 말들 정말 미안하네. 공정한은 양동익의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양 원장, 나도 마찬가지일세. 우리 둘 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도 모르고 평생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네 그려.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 두 사람의 그 짧은 대화가 30년 묵은 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양동익은 평생 자기를 짓눌러온 자격지심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공 원장, 사실 나는 자네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한 걸세. 한성미 씨가 자네를 선택했을 때부터 나는 평생 자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 그게 다 헛된 거였구나. 이제 와서 보니. 공정한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양 원장, 자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나는 정말 몰랐네. 알았더라면 공정한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을 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성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한성미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한성미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양 원장님, 두 분께 제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한성미의 그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나선혜도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성미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어요. 그것은 30년 전, 그러니까 한성미가 대학 시절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한성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께서 저를 두고 평생 다투신 것,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3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저는 양 원장님, 아버님과 우리 시아버님을 한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양동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한성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한성미는 정신과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어떤 환자를 진료실에서 마주했는데요. 그 환자는 심한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리고 있던 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두 집안의 자금을 빼돌리고 양선출의 아내를 인질로 잡은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차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한성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두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양 원장님, 어머님이 어디에 계신지까지요. 그런데 저는 한성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대생이었고
의사로서 환자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진료실을 떠난 뒤 며칠 만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공정한과 양동익은 동시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성미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죄책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성미는 그동안 왜 그렇게 완벽주의자처럼 살아왔는지, 왜 딸 공주아에게까지 완벽함을 강요했는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30년 전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랑전도사라는 타이틀 뒤에서 자기 자신을 평생 처벌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한성미는 일기장을 양동익에게 건넸어요. 양 원장님, 이 일기장에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적혀 있어요. 양 원장님,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 그리고 그 사기꾼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했던 그 시골 마을의 이름까지요. 양동익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지명을 본 순간 양동익은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 지명이 바로 양선출이 5년 전 받았던 사진 속 마을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차 안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의 가슴에 묻고 살아온 진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네 사람은 모두 같은 진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한성미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기꾼이 다시 나타날까 봐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주한테까지 완벽하라고 강요한 것도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약점을 보이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날 것 같아서요. 공정한이 한성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평생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무뚝뚝한 남편이라고. 한성미가 한탄해왔던 그 공정한이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한성미는 남편의 손길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양동익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공 원장, 한성미 씨, 어머님,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야겠소. 그 마을로 갑시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거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공정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한성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30년 전 한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두 집안의 운명이 마침내 그 30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그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30년 전 두 집안의 자금을 빼돌린 그 사기꾼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한성미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두 집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모든 비밀이 마을 입구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선출의 아내와 나선혜의 남편, 30년 전 사라진 두 사람의 진짜 운명이 드러나는 그 충격적인 재회의 순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두 집안이 발견하게 될 또 다른 인물 하나, 그 사람의 정체가 모든 갈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예요.